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죠. 도대체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현금 그 자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잔인한 룰, 피할 수 없다면 지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게임판 위에 놓여집니다. 바로 자본주의라는 게임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든 롤 같은 게임을 하든 룰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목숨줄이 달린 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서 저축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만 배웠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저축의 신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를 쓰고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잔인하지만 명확한 생존 법칙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장코치의 경제 프레임 자본주의 해부 시작합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평소에 어떤 상태로 유지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 아니면 떨어지는 상태?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요, 시스템의 기본값을 미세한 인플레이션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물가가 오르는 상태가 바로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인들은 이걸 미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요즘 장보기가 좀 겁나네 정도로 느끼죠.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마트 가면은 무조건 집는 거, 계란이랑 라면 가격 한번 볼까요? 가까운 과거부터 봅시다.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계란 한 판 가격이나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을 보면요,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가 2023년에 약 950원 정도 했다면 2024년엔 1000원, 2025년엔 1050원, 뭐 이런 식입니다. 1년, 2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기껏해야 50원, 100원 올랐어요. 에이, 고작 50원 올랐는데 뭐 어때? 내 월급도 그 정도는 올랐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게 바로 미세한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차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타임머신 타고 10년, 2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어떨까요? 2000년도 초반 신라면 한 봉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대략 450원에서 500원 사이였습니다. 지금 1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계란 한 판은요, 2000년대 초반엔 3000원이면 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난 좋은 거 사려면 7000원, 8000원 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라면이 비싸졌다, 계란이 귀해졌다가 아닙니다. 라면의 맛이 2배로 좋아져서 가격이 2배가 된 건가요? 계란의 영양가가 20년 전보다 2배로 늘었나요? 아니죠. 물건은 그대로인데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커진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자본주의의 눈이 뜨입니다. 물건이 비싸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는 현금의 힘, 즉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2000년에 1억 원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사람은 지금 그 1억 원을 꺼내면 구매력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이 증발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몰래 밤에 와서 내 돈을 갉아먹는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바로 통화량이라는 녀석이 그 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조폐공사에서 기계로 찍어낸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돈은 은행에서, 그리고 대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금고에 그대로 보관할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딱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A라는 기업이나 B라는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통장에 100만 원 찍혀 있죠? 근데 대출받은 사람 손에도 90만 원이 쥐어져 있습니다. 시중에는 갑자기 없던 돈 90만 원이 생겨서 총 190만 원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그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쓰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은행에 예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들어온 90만 원 중 10%인 9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81만 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해 줍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는데 대출 한 번 거치니 190만 원, 또 한 번 거치니 271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사기처럼 불어납니다. 거기다 정부가 경기가 어렵다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풉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대출받기 쉽게 만듭니다. 시중에 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죠. 경제학의 기본 원칙, 수요와 공급 아시죠? 사과가 흔해지면 사과값이 떨어지듯 돈이 흔해지면 돈값이 떨어집니다. 돈값이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애초에 설계된 기능입니다. 자본주의는 빚을 권장하고 그 빚으로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나는 빚지는 거 싫고 투자는 무서우니까 그냥 성실하게 적금만 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금 1억 들고 있을 때 남들은 대출 끼고 3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시간이 흘러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그 3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1억인데 저 사람은 자산이 2배가 됐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가진 현금으로 그 자산들의 꼬리조차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걸 벼락거지라고 하죠. 현금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구조, 이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내 주머니 속의 현금을 자꾸 다른 무언가, 즉 자산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아니 장코치님,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현금 가치도 오르고 살기 좋아지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경제 전체로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이 디플레이션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물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대로입니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오늘 TV가 100만 원인데 내일 사면 99만 원이네? 다음 달엔 90만 원이겠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기다립니다. 지갑을 닫아요. 소비가 없으니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립니다. 재고가 쌓이죠. 그럼 기업은 가격을 더 내리거나 구조조정을 합니다. 사람을 자르고 월급을 깎아요. 그럼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더 소비를 안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경제 성장은 멈추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팽창해야 굴러가는 자전거 같은 건데 디플레이션은 자전거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럼 쓰러지죠.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이 올 기미만 보이면 기를 쓰고 돈을 풀어서라도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는 단어 그대로 자본에 의해 돌아가는 시장이고 인플레이션은 상수입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그럼 현금을 어떤 자산으로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주식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자 기업의 소유권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실물 자산, 부동산도 있습니다. 땅과 건물은 희소하니까요.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빛을 발하는 금도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도 있죠.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은 단연코 주식입니다.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주식만큼 내 자산을 빠르게 불려주는 엔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식을 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무섭습니다. 내가 산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 되잖아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어떤 회사가 잘 나갈지 모르겠다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버리면 됩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ETF를 사면 세계 1등 기업부터 500등 기업까지 묶음으로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망해도 티도 안 납니다. 대신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한 내 자산도 시장 평균만큼 꾸준히 우상향하게 됩니다. 개별 종목 고르느라 밤새 머리 싸매지 마시고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베팅하는 ETF로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이것만 꾸준히 모아가도 인플레이션 방어는 물론이고 복리의 마법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생존 게임의 핵심 룰을 확인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현금만 쥐고 있는 건 사실상 내 자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미세한 물가 상승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가 멈추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풀 것이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현금을 스스로 일하는 자본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금이든 말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방탄조끼 없이 걸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본소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본가의 마인드로 갈아타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코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